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관이 내려지는 날에 그 남자의 가족 전원이 충격에 빠져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관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20년간 숨겨진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들을 지켜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들에게 가장 나쁜 놈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문장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아니면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나쁜 놈의 역할을 스스로 해왔다는 것을?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강철수였습니다. 아내는 그를 원수로 여겼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까지 20년간 연락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만 혼자 20년 내내 아버지 곁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오늘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모두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으게 될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 가장 오해받는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즉 아버지의 둘째 아들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주석입니다. 올해 성은 나이입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은 강철수였습니다. 돌아가신 올해로 이미 2해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충남 아산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논밭이 드넓고 아침마다 안개가 깔리는 그런 곳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마을 주변의 작은 길을 따라 줄지어 피어난다는 곳입니다. 여름엔 강이 불어나 마을 앞을 지나고 가을엔 논벼가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곳입니다. 마을의 이름은 안심리였습니다. 정말 안심이 되는 마을이었던 것은 공장이 들어오기 전까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20년 동안 거의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을 뒤편의 밟밭을 혼자 경작했습니다. 밤들이 익는 계절엔 밤을 줍고 가을엔 별을 베고 겨울엔 눈을 치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2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참 불쌍한 사람이다. 둘째,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족이 아버지를 완전히 등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즉 저의 어머니는 15년 전에 이미 아버지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별거라기보다는 아버지를 완전히 내버려 두고 큰 아들, 즉 제 형 강민수의 집으로 이사간 겁니다. 형은 당시 서울의 중간 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원수로 여겼습니다. 형의 말을 빌리면 그 사람은 우리 가정을 망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저밖에 남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아주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큰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답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아버지 강철수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인내와 침묵이 특기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유일한 수리점 주인이었습니다. 농기구 수리, 자동차 간단한 정비, 마을 사람들의 집수리까지 가루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철수 아저씨라고 부르며 환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리점은 마을의 작은 길 한편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낡은 목판 위에 검은 페인트로 철수 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날 아버지는 그 가게 앞에 앉아서 작은 라디오를 틀고 일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9일가의 가요 소리가 마을길에 흘러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아주 유머가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반드시 웃음을 끌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여러 행사에서 아버지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상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여 웃음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구두장인 할아지를 모방하여 주변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 하나, 눈길 하나, 그냥 성게 하나라도 웃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린 저와 형을 무리게 앉히고 이야기를 해주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7살이었을 때입니다. 여름방학 때 마을 앞의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옆마을 아이 한 명이 깊은 곳에서 빠져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깊은 물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발로 물을 차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아이들도 모두 물에서 나와 둑 위에서 이불처럼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수리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곧장 저수지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를 구하는데 무려 5분이 걸렸습니다. 깊은 수초 속에 빠진 아이의 팔을 잡고 아버지는 바닥을 짚은 발로 힘차게 밀어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마운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웃음만 짓고 답했습니다. 아이가 좋은가? 그러면 됐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아무 일 없은 듯 다음 날 아침 평소대로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는 것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사람.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것 중 하나는 아버지가 항상 남은 밥을 먹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면 아버지는 형과 저에게 먼저 밥을 주고 자신은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규칙이었습니다. 형은 그때 그런 것을 깨달지 못했었습니다. 저도 그때에는 어린 나이라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후 20년 사이에 가족 모두에게 원수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작은 제가 12살이었던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 여름 우리 마을 근처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도 마을 사람들은 공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는가 보다. 우리 마을에도 돈이 돌 것이다. 마을의 경제 상황은 그때 아주 어려웠습니다. 논밭은 있었지만 도시로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은 점점 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환영식까지 열었습니다. 공장 사장 김성호 씨가 와서 마을 회관에서 인사까지 했습니다. 김성호는 키가 크고 잘 차려진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목에는 넥타이가 단정하게 매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는 마을 회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장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지요. 일자리도 생기고 마을 발전을 위해 우리 회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날 마을 회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김성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영주, 그 공장 사장 눈빛이 좀 이상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남의 일에 그런 신경을 쓰기야? 그때는 아무도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후의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변화만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자 몇 명이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입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공장 측에서는 마을 회관의 수리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변화와 함께 나쁜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였습니다. 공장에서 강한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화학적이고 코를 자극하는 냄새였습니다. 특히 바람이 공장 쪽에서 마을 쪽으로 불어올 때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냄새가 이렇게 심하냐고 공장 측에 문의하면 공장 측은 항상 같은 답을 했습니다. 공장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규정 내에서 운영 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별로 신경을 못 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우리 마을은 아주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냄새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냄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장 근처의 우물과 저수지의 물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의 우물은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이 사용해왔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가동된 후 우물의 물이 약간 누르빛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떤 할머니가 우물물을 떠서 가져왔을 때 냄비에 넣고 끓이면 냄비 안에 기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느낄지만 그냥 우물의 성질이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공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공장 주변의 하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노트북에 날짜와 냄새 강도를 적었습니다. 마을 우물의 색이 달라지는 날마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장과 하천 사이의 거리도 자녀 측정했습니다. 하천의 흐름 방향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날 밤 새벽 2시에 공장 주변의 하천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하천의 물을 작은 유리병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주서가, 이 물 좀 봐. 색이 달라져 있잖아. 저는 그때 12살이었으니 아버지의 걱정이 얼마나 깊은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공장은 우리 마을의 구세주야. 아버지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세주가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봐라. 우리 아이들이 마을 우물물을 마시고 있잖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명, 2명이었습니다. 배가 아프다,
피부가 이상하다.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근했을 때 마을 진료실의 의사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의사는 평소에 마을의 아이들을 진단했는데 갑자기 비슷한 증상의 아이들이 여러 명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배의 통증, 피부의 발진,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극심한 두통까지. 의사는 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군 차원의 환경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군청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청을 찾아간 횟수가 불가능하게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군청 앞에서 아예 주진을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이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청의 한 공무원이 아버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씨, 우리는 이미 검토했습니다. 공장은 규정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공무원의 눈을 바라보며 차평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규정이 아이들의 몸에서 나오는 피부 발진도 설명할 수 있겠군요. 그 공무원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생겼습니다. 공장의 사장, 김성호 씨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그 사장을 만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주, 나 혼자 가도 돼.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계속 말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만남의 내용은 나중에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사장과 만난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버지가 공장 사장 김성호를 만난 후의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공장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군청에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직전까지 군청 앞에서 주진을 차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에게 왜냐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리점으로 돌아가서 평소대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입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분명히 밀었지만 한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나눠왔습니다. 철수 씨가 공장에서 돈을 받은 것 같아. 아니면 왜 갑자기 그렇게 조사를 중단했을까?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 어떤 날 공장 사장 김성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철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마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들을 적당히 제안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 회관 수리와 아이들의 간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을 회관이 들끓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받은 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아버지는 그날 마을 회관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이 소문에 대해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철수, 당신이 돈을 받은 건 사실이야? 아니면 거짓말이야? 우리에게 적어도 진실을 말해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야? 우리가 정리하려면 적어도 진실이 있어야잖아. 아버지는 그냥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영주, 나 정말 말할 수 없어. 어머니는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가족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아버지와 김성호의 만남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사장과 만난 날, 김성호는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철수 씨, 조사를 중단해 주시면 우리 회사가 마을 아이들에게 기여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바로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철수 씨가 돈을 받고 조사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조건을 내세우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김성호는 차평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철수 씨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이후에 누가 우리 공장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하더라도 철수 씨와 같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선례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공장은 앞으로 안전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수 씨,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철수 씨의 큰 아드님이 서울에서 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요. 우리 회사와 관련된 건설업체들이 서울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철수 씨가 조사를 계속하신다면 우리 회사의 관계사들은 강씨 건설사와의 거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심장에 칼을 맞은 것 같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그때 막 건설사를 세운 초기였기 때문입니다. 형의 건설사는 겨우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라도 빠지면 형의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밤 잠을 못 자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사를 계속하여 공장을 제재받게 하는 것. 그러면 마을 아이들은 보호받아지지만 형의 회사가 무너질 것입니다. 둘째, 조사를 중단하고 돈을 받고 중단했다는 거짓 소문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형의 회사는 살아남지만 아버지 자신의 신뢰와 평판은 완전히 끝이 됩니다. 아버지는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관제 조사는 중단하되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마을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것. 아버지는 김성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조사를 중단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의 의료비와 건강검사 비용을 공장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만 약속해주면 저는 공장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이후 마을 아이들의 건강검사와 치료비를 비공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스스로 비밀로 계속 마을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공식으로 밝히지 않은 채로. 왜냐하면 김성호가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원의 사실은 공개하지 마세요. 만약 공개하면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수 씨가 원하는 아이들의 보호와 강씨 건설사의 안정, 둘 다를 원하시다면 비밀로 유지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 조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평생 무엇이 무너져도 가족이 떠나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밝혀지면 공장 측의 지원이 중단되고 마을 아이들이 다시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평판, 가족의 신뢰,
아내의 사랑, 아들들의 존경,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마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무게를 평생 혼자 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정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철수 씨가 공장에서 돈을 받아 조사를 중단한 것이다. 그 사람은 결국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마을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수리점에서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아버지의 수리점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 적어져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침묵에 깊이 받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어머니는 반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영주, 나 정말 지금 말할 수 없어. 어머니는 그 답을 듣고 날로 더 지쳐갔습니다. 형 강민수는 그때 이미 서울로 올라가서 건설회사에 취직한 후 작은 건설사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면서 형도 피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거래처에서 강 씨가 아니라 부패한 사람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우리 집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돈을 받은 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적어도 우리에게는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그 전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말이 끝나고 한참의 침묵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은 그때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형은 이후 아버지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면 짧게 답하고 끊었습니다. 형에게 아버지는 이미 우리 가정을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형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별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난 겁니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날 아버지에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철수, 당신이 왜 그런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떠나겠어요. 아버지는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남은 집은 텅 빈 집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그 냄새는 날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텅 빈 집에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가끔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면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루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고 그 선분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찍은 사진, 형과 저가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아버지는 가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닦고 다시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답을 했습니다. 주서가, 아버지는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제가 본 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제가 눈물을 봤다고 느끼면 빠르게 눈을 닫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서가, 바람이 눈에 들어간 거야. 저는 그때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도 모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수리점도 닫았습니다. 밥집도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의 발밤만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아버지는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작은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방문하면 아버지는 급하게 그 종이들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건 그게 바로 편지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려 20년 동안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그 편지를 지금 보낼 수가 없었던 이유,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고독한 삶은 무려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20년간 아버지는 마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밭에 나갔습니다. 밤들을 줍고 밥을 경작하고 밭을 돌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날들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간다. 낮에 밭을 돌본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는다. 밤에는 작은 책상에서 편지를 쓴다. 그것이 아버지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은 서울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가끔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나중에는 거의 매일. 아버지에게 저가 찾아가면 아버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감정 없이 밭을 돌보는 아버지가 저를 보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된장국과 깍두기, 그리고 작은 생선 한 조각. 아버지는 저에게 밥을 먹는지 지켜보며 제가 먹는 것에만 눈을 두었습니다. 맛어? 저는 항상 맛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작은 미소를 짓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둘은 마루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 저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에게 말을 안 해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주서가, 아버지가 말한다면 누군가가 더 많이 아팠을 거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밟았은 마을 뒤편의 작은 경사지에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밤이 있고 가을에는 벼가 익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밭을 아주 깔끔하게 돌봤습니다. 밑밭에 밤이 익으면 아버지는 이를 줍어서 작은 바구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부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마을 아이들에게 밑을 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밑을 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의 건강을 주사회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는 공장 측에서 지원받은 아이들의 건강 검사 결과를 스스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아버지는 비밀로 의사에게 연락하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 비용은 공장 측에서 정기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활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밑밭을 돌보고 밤에는 편지를 쓰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간 아버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아이들의 건강이 다시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가 비밀을 유지하는 것만이 공장 측이 약속을 지키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입을 열면 공장 측은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아이들은 다시 아팠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20년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둘이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는 것. 아버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가 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아들들에게 원수가 되면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압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공장 측은 약속을 지킨다.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여 마을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에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아버지는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눈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기 전 마지막 몇 달간 눈에 띄게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발밭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여다가졌고 손가락이 실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의사에게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서가, 나 아직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그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들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책상에서 편지를 쓰는 것. 제가 어떤 날 밤에 아버지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아버지의 작은 방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책상에 앉아 만년필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채로 한 글자씩 천천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잠시 바라봤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날 오후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서가, 네, 아버지. 아버지가 떠나면 집에 서랍 안에 두꺼운 봉투가 있을 거야. 형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어.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조용히 답했습니다. 장례식 날에 관 위에 놓아라. 저는 그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더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야. 평생의 이야기.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 이상 발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며 밥을 차려드리고 마루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적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아직도 저에게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아버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안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의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자고 있는 것 같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두 손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떼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이미 차갑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손 위에 있는 봉투 위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서가, 이걸 장례식 날 관 위에 놓아라. 그리고 형에게도 같은 거 있다. 서랍 안에. 장례식은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랫동안 고립된 삶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에 찾아오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형은 연락을 받고 왔지만 관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형의 눈은 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왔지만 형의 옆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며 조용히 무언가를 입에서 움직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관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간단한 제사가 끝난 후 제가 형에게 아버지가 남긴 서랍의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형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형의 손이 약간 떨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도 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동시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무려 5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반복한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종이의 여러 곳에서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서가, 형에게도 이 글을 읽는 시간 아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글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것을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진실을 밝혀 공장 사장 김성호와의 첫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기술했습니다. 김성호가 형의 회사를 위협하는 것, 아버지가 세 번째 길을 택하는 것, 마을 아이들의 비공개 지원과 그 조건, 그리고 왜 아버지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편지의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쓰었습니다. 영주에게도. 아버지가 침묵했던 20년간 영주가 얼마나 받았을지 생각하면 아버지 가슴이 찢어져요. 영주가 떠나는 날 아버지는 문 앞에서 당신이 나가는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말한다면 김성호는 약속을 중단하고 아이들은 다시 아팠을 겁니다. 아버지는 영주보다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평생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고 눈물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떠나는 날 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쓰었습니다. 주서가 형에게도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당신들은 평생 믿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그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공장 측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변명한다면 공장 측은 지원을 중단하고 아이들은 다시 아팠을 겁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적어도 마을의 아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형은 회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둘이 이 편지를 읽고 아버지가 왜 침묵했는지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형은 그 편지를 읽고 장례식 장소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한 가지만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쁜 아버지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가장의 평판, 아내의 신뢰, 아들들의 사랑.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 아이들의 목숨과 형의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누구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답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형과 저는 함께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40날째였습니다. 형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의 눈이 빨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서가 공장 사장 김성호 씨,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저는 그때까지 김성호에 대해 조사해 두었습니다. 김성호는 아직도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규모를 키워 전국의 3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을 유지하는 사이에 김성호는 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 아버지가 돌아가는 것을 기점으로 공장 측의 비공개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측은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더 이상의 지원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한 건 아버지 장례 후 한 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라는 분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주석 씨,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공장 측에서 아이들의 건강검사 지원을 중단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매년 2번씩 전원검사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무게가 아버지가 돌아가는 순간에 그냥 버려진 겁니다. 형과 저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버지는 평생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했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측은 약속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은 건설사 사장으로서 가진 자원과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편지와 그 안에 적힌 모든 사실을 환경부에 공식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20년간의 공장 폐수 처리 기록과 마을 아이들의 건강 검사 결과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이 모든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신문의 작은 기사로 시작한 것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전국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 마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평판을 포기한 아버지의 진실, 공장 사장이 강제로 만든 부패한 사람 역할, 실제 진실은
환경오염으로 아이들이 아프고 그 책임을 혼자 짊어진 한 남자의 이야기. 댓글과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공장 사장 김성호는 당장 체포해야 한다. 강철수 씨에게 평생의 고마운 마음을 바라고 싶다. 환경부는 즉시 공장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성호의 공장은 20년간 폐수 처리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과 김성호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공개 협의의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군청 내 여러 관리들이 김성호에게 부적절한 이득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성호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김성호는 재판에서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김성호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아버지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장면을 저는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검찰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검찰이 편지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 비밀을 평생 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팠고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큰 아들도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하기 위해 내 자신을 제시했습니다.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성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후회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잠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김성호는 결국 환경법 위반, 공무원 부패 유발, 강박적 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청의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 대한 건강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혼자 짊어진 무게가 드디어 제대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성호의 재판이 끝난 후 형과 저는 다시 아버지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작은 집에 들어가면서 형은 처음으로 그 집의 내부를 제대로 둘러보았습니다. 형은 평소에 거의 이 집에 오지 않았었습니다. 형은 작은 책상 앞에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간 편지를 쓰던 그 책상 앞에요. 책상 위에는 아직 남은 편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다 버린 초고들이었습니다. 형은 그 중 하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석아, 아버지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형도 주석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왔습니다. 형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들고 눈에 가져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의 옆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우리 둘은 아버지의 작은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경작했던 발밭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었습니다.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석아,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은 그날 밤 아버지의 작은 집에서 잠을 자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자주 앉아 있었던 마루에 앉아 밑에서 밤이 익는 밑밭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잠깐 자면서 한 가지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살아남는 것, 형의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아들 둘이 이 편지를 읽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 아버지는 용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해만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 공장 사장의 강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마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쁜 사람의 역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마을의 한 어머니가 형에게 찾아왔습니다. 강주석 씨, 제 아이가 어린 시절 아팠던 사실을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강철수 씨를 오해했던 일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지킨 건 강철수 씨였잖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형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작은 집 옆에 작은 비를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부를 모아 세운 비입니다. 비문 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강철수, 이 마을의 아이들을 지킨 사람. 침묵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었다. 저는 그 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20년간 이 마을에서 겪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무시당한 것, 조롱받은 것, 아내에게 등 돌려 당한 것, 아들에게 원수 취급받은 것,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함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을에 작은 건강센터를 세웠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름은 철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운 건강센터에는 마을 아이들이 자주 들어와서 건강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지킨 아이들의 후대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걱정했던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이 센터에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형은 그 센터를 주로 주말에 방문합니다. 형은 아직도 가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바라보면서 눈이 빨아져요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작은 집으로 자주 돌아갑니다. 텃밭에 밑을 심고 밑밭을 돌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경작했던 밟밭을 저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있었던 마루에 앉아 밑밭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형도 찾아옵니다. 형은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은 그냥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아버지의 침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의 침묵은 그 비밀의 무게를 함께 받아들이기 위한 침묵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이 떠난 후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은 우리 마을의 아이들의 건강, 형의 건설사,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아버지의 작은 집으로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밟밭에서 밤이 익는 계절엔 아버지가 하던 것대로 밤을 줍습니다. 텃밭에 배추를 심고 겨울엔 눈을 치웁니다. 아버지가 앉아 있었던 마루에 앉아 밝은 날씨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형도 찾아옵니다. 형은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은 그냥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아버지의 침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우리는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왜 침묵했는지를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침묵의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아버지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켰습니다. 강철수 씨, 우리의 아버지. 그 이름이 우리 마을의 돌비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두 아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시면 오늘 그분에게 한 번만 연락해 보세요. 고마워요라는 한마디로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